JTBC 토론 논쟁을 시작합니다. 김필규입니다. 국회에서 이어지던 국민의힘과 내란 특검의 압수수색 실랑이가 사흘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야당은 이번 압수수색 시도를 야당 말살, 내란 정당 몰이로 규정하고 강한 반격에 나설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내란 옹호를 위한 수사 방해였던 게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구구정당 논란을 자초한 건지 아니면 억울한 프레임이 쓰인 건지 오늘 논쟁에서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토론해 주실 네 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함께합니다. 네, 90분간의 논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정치 보복성 모든 수사를 멈추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석방하십시오.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고 제명하던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 그 자체가 장동혁 당 지도부의 전체 의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여러분이 손가락질하는 전한길 선생, 그 겨울 우리 당을 지키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전한길 품는 자가 다음에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한테 인사청탁이 막 들어옵니다. 놀랍죠? 왜? 장동혁 대표님하고 영향이 미치니까 전한길이 이제 파고 세졌다 생각하고. 압수수색 중단하라! 내란머리가 근거 없는 빈 껍데기로 밝혀지는 순간 이재명 정권의 생명도 끝이 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정당을 해산해야 합니다. 스스로 해체할 것인가, 해산당할 것인가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일명 윤 어게인 세력의 지지를 받은 장동혁 대표, 또 그리고 탄핵에 반대했던 다수의 후보가 최고위원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국민의힘이 구구정당이 됐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단지 프레임이다, 또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자에 동의하는데요. 우선은 그 정당의 정체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지도부의 면모를 통해서 저는 드러나게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국민의힘의 이제 이번 신임 그 지도부의 모습은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불법 계엄 그 이후에 전혀 달라진 모습이 아니거든요. 심지어는 헌법을 부정하고 그다음에 윤 어게인 또 뭐 부정선거 음모론 그 자체가 이제 헌법과 민주주의 어떤 규범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런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전한기 씨가 오히려 지금 지도부 위에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고요. 특히 이 극우화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과거의 국민의힘의 모습은 적어도 뭔가 문제가 있거나 또 어떤 합리적 보수, 개혁적 보수의 어떤 방향에서 조금 비껴나 있고 민심을 얻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적어도 요식행위이거나 혹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거 뭐 쇼하는 거 아니야? 라는 비판을 받을지라도 당명도 바꾸고 당색도 바꾸고 뭔가 변화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했거든요. 이를테면 무릎 꿇고 큰절하면서 석고대죄하는 모습이라도 보이고요. 그런데 전혀 그런 어떤 과정 없이 오히려 소위 말하는 더 짠물만 남은 그런 모습 같아서 굉장히 우려스럽고 안타까운데요. 특히 전한기 씨에 대해서는 애초에 본인이 이제 그 당원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마치 징계라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 부정선거 음모론 말씀드렸듯이 윤 어게인 이거는 우리 당의 어떤 정강정책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뭔가 징계를 하거나 특단의 조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전당대회 과정에서 오히려 당 대표나 최고위원 후보들을 면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어떤 감정이라고 할까요? 그거는
아, 국민의힘이 점점 더 보수와는 멀어지고 극우로 가는구나라는 우려를 했었는데 결과를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보다 장동혁 후보가 굉장히 거센 그 발언과 독한 발언을 쏟아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온순해 보이는 상대적으로 그런 매직을 보여줬고 또 당선 이후에는 김민수 최고위원의 그 독한 발언과 거의 헌법을 부정하는 듯한 그리고 헌재의 결과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발언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더 그 순화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어서 점점 더 거센 발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 될 텐데 우리 정치를 위해서도 네. 이제 그런 우려가 동시에 드는 대목이죠. 예. 극우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네. 현재 모습이. 예. 사실 극우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학술적으로도 그 정의가 명확하게 어떤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극우 정당이냐? 그런데 이걸 극우 정당이냐 아니냐라는 기준보다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위헌정당성이 짙으냐 이런 기준을 놓고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정당은 우리나라 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정당으로 이제 해산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의 목적이야 명시적으로 그렇게는 기술해 놓지 않았겠습니다만 보여주고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12월 3일 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해제하기 위한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내지는 한남동 관저 앞에 윤석열 수호 집회에 가담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구속된 이후에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구속 이후에도 빨리 석방해야 된다 내지는 특검의 수사가 불법적이다 아니면 특검이 무슨 장동혁 대표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에 비유해서 정권의 그 어떤 의지를 추정하는 개에 비유한 그 말을 한다든지 이런 일련에 보여지고 있는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위헌정당성은 매우 짙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극우 정당이냐 아니냐는 극우의 개념 정의부터 논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명확한 위헌정당이냐 아니냐를 놓고 볼 때는 위헌정당이라고 아니 보기 어려운 상태를 점점 지속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훈 최고위원님 반론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우리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보수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 나라 보수주의의 중심 세력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요. 극우라고 한다면 극단적인 우파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학적으로든 정치 이념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로 이제 과거의 나치 또는 현대 사회에도 등장한 몇몇 그 극우 정당들의 극우 이념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들이 좀 출현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대부분 이제 인종주의를 주장하면서 그 자국 내의 외국인들을 추방하고 박해하는 그런 주의라든가 또는 폭력성을 띈다든지 또는 반자유주의 성향 이런 특성을 가진 그런 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었을 때 극우주의자 또 극우 정당이라고 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강성 우파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예를 들어 지금 논란을 야기한 지금 말씀하신 유너게인 또는 부정선거 이 주장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분들이 주장하는 유너게인 부정선거 이런 분들도 우리 당의 주류도 아니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의사결정을 그런 방식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당내에서 유너게인이라고 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주장에 일부 동조한 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감정이 좀 격화된 상황에서
그런 득표 활동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을 실질적으로도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당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에 복귀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무슨 대선 참여를 거부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렇다고 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 대선 불복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슨 일부 정치인들이 그분들의 감정을 좀 추스르기 위해서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무슨 윤어게인 정당이다 또는 부정선거론자들이다 이렇게 그 구분짓고 극우 정당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순전히 정치적인 공격 또 더 나가서 이런 공격을 통해서 반사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내용. 저는 민주당이 제1야당을 완전히 말살하고 일당 독재로 가려는 그 음모를 꾸미면서 벌이는 하나의 정치적인 자해극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1야당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유지가 되죠. 국민의힘이 없다고 뭐 잘 되겠습니까? 저는 너무 그렇게 정치를 폭력적으로 해가는 것 이게 극좌 모험주의자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막 정당을 해산하겠다. 여당 대표가 제1야당을 상대로 뭐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해산한다. 그런 주장을 하면 막 그것이 과연 온전한 주장이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극우라는 정의는 여러 개가 있을 텐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극우라는 개념을 떠올리면 세 가지 정도의 물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극우라는 것을 판명하겠죠. 일단은 부정선거를 맹신하느냐, 그리고 계엄의 불법성, 유연성을 부정하느냐, 마지막에 탄핵은 그럼 잘못된 결정이냐. 이 세 가지 정도의 생각을 고루 가지고 있으면 극우라고 생각하는 걸로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새로 출범한 저희 당 지도부의 방향은 결코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전당대회 과정에서 그러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각 후보들이요. 그리고 또 그 주장을 했던 분들이 거기에 또 뭔가 동조해서 더 센 얘기들을 하고 이것이 확대 재생산되면서 저희 당 자체의 방향이 마치 방금 정의한 그 구구와 같다고 국민들께서 보실 수 있을 만한 상황은 만들어진 것만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특히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당시에 방금 소개됐던 영상과는 전혀 다른 발언을 하고 있어요. 절대로 내부에 대해서 어떤 발언도 하지 않고 그 당시에 센 발언을 상기할 만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많이 선을 넘는 발언을 하는데 저희 당의 당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이것은 지도부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지도부 한 사람의 의견이라는 것. 따라서 극우화돼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보고 다만 그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모습에 대해서는 계속 당이 그것을 수습하는 모습,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 할 의무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에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부에서 자조적인 목소리로 장동혁 그래도 대표가 이를테면 정책위 의장이나 사무총장 임명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잖아요. 그게 이제 전당대회 때 모습과는 조금씩 달라서 매일 1도씩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1도씩이요? 예, 1도씩. 예. 이렇게 그래서 1도씩 달라지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면은 제자리로 360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0.5도씩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내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웃었는데 그런 변화가 필요하긴 하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 일성이 뭐였냐면 전환길 씨,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들에게 감사하다. 우파 시민과 함께 뭐 싸워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 끌어내리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전체 국민은 어떻게 되는 건가? 국민들의 전체 목소리는 어떻게 되는 건가? 누가 대변하는 것인가? 아무리 한쪽이 편향돼 있어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것이 새로 취임하는 당대표의 일성이었거든요. 대체로. 그런데 우파 시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엄에 반대하나 찬성하나, 뭐 탄핵 반대 당론을 여전히
폐기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전환기 씨를 포함한 몇몇의 어떤 목소리라고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 전환기 씨를 왜 징계 혹은 제명이라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여전히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는가. 지금 본인이 본인을 품으면 이제 국회의원 공천도 하고 내년 지방선거도 마치 좌우하는 듯한 언더 친윤이 있다면 언더 공관위원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거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왜 이 전환기 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가에 굉장히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전환기 씨의 목소리가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사법부에서 판단 내린 것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과 민주주의 규범과 또 어떤 법 체계에서 벗어나는 그런 주장과 행동을 계속 보이는 것이 바로 극우화로 가는 과정이고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왜 끊어내지 못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정당에 우리 당이 일반 당원들까지 하면 한 500만이 된다고 하거든요. 저도 헤아려 보지는 못해서 그 정도까지 되는가 싶었는데 그러면 당원은 사실 우리 국민의힘의 주된 구성원이지만 또 국민의힘의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원들이 각자 다양한 주장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때로 그 당의 본류와 좀 다른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좀 다르다, 불편하다 해서 막 징계하고 이러지는 통상 잘 하지 않거든요. 우리 당에서 예를 들어 지난번에 국회의원 한 분이 우리 당에서 굉장히 다른 의견을 내다가 결국 민주당은 넘어갔는데도 그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제명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사실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당원이라고 해서 그걸 막 강하게 하느냐. 우리 당은 아직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의 경우에 과연 그러면 민주당의 주류적인 주장과 다른 분을 쫓아냈느냐. 과거에 총선 전에는 그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징계를 하지도 않고 있다가 그분들 중에 또 우리 당으로 넘어오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 세력이라는 것이 물론 일사불란하게 모든 주장을 그 당의 목적이나 당의 주류적인 의견과 같이 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에 그 이견을 또 모아가는 과정도 필요하거든요. 저는 지금 우리 김정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분명히 또 우려하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을 만약에 징계를 하고 쫓아내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우리 당이 지금 22년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도 사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통상 이제 내부에서 좀 시간을 두고 가다가 보면 정리가 되거나 또는 부작용이 굉장히 커서 당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제명하거나 징계를 하거나 어떤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아마 민주당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전환길 씨 얘기에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당원 중에 일부 소수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앞서 극우 정당이냐라는 기준보다는 위헌 정당성을 놓고 보면 보다 명확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극우냐 아니냐도 몇 가지의 통일된 기준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해 보자면 극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기존의 법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적인 폭력성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앞서 잠깐 말씀하신 대로 민족주의 내지는 인종주의적인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 극우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보이는데 당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의 그야말로 핵심 코어층이라고 하는 현역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와 관련해서 일단 기존의 법 질서를 수용하지 않는다.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탄핵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많은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폭력성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일어났던 법원 습격 사건, 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서도 거기 근처에 개입 내지는 선동했다고 보여지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어떤 인종주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국민의힘의 핵심 지지층이 하는 주장 중에 대부분 모든 어떤 잘못 내지는 그 악의 근원이 마치 우리 옆 나라인 것처럼 언급하면서 그래서 민족주의 내지는 인종주의의 강한 색채를 보여주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뭐 전한길 씨라는 국민의힘 당원 중에 한 사람 때문에 이런 극우 정당 논쟁이나 위헌 정당성에 대한 그 어떤 이슈가 불거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전한길 씨가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그야말로 누가 봐도 국민의힘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이는 당 지도부를 포함한 현역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문제거든요. 저는 제가 우리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말로 좀 반론을 꼭 해야 되겠다고 싶은 게요.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의 대표이신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뭐 우격다짐이거든요.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니까 해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고 뭐 그에 대해서 아마 우리가 느끼기에는 특검을 동원해서 내란 정당으로 만들어서 없는 죄라도 뒤집어 씌워서 그냥 해산해 버리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명확한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저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하면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탄핵을 반대한다 또 폭력성 서부지원 폭력을 조장했다 또는 뭐 옆나라 즉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중국 탓을 한다 뭐 이런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비상계엄의 불법성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우리 헌법상으로 위헌 정당이라고 할 때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이것이 이제 해산 사유라고 정하고 있거든요. 그럼 국민의힘이 활동이 과연 비상계엄을 찬양하거나 국민의힘의 정당이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반대하고 나섰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당의 대다수 뭐 국회의원이나 또는 구성원들이 그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공식적인 의사 또는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해왔죠. 그리고 탄핵을 반대하는 문제는 좀 별개라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면 탄핵 심판이라는 결과를 놓고 탄핵 소추를 할 때 의결을 할 때의 찬성 반대 문제는 그때 당시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어서 해제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혼란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연 탄핵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그때 제기되었던 뭐 질서 있는 퇴진,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하든가 자진 하야를 하든가 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선택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하는 주장이 다수였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뭐가 잘못이냐? 그것은 탄핵을 반대할 수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당은 탄핵을 겪었기 때문에 탄핵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또 많은 분들이 있거든요. 당의 이 당원들이. 그리고 그다음에 중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국에 대해서 저는 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동의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중국의 뭐 위협에 대해서. 그러나 그것은 인종주의가 아니고 국가 간의 갈등에 대해서 좀 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어떤 이민족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 박멸을 해야 된다, 쫓아내야 된다, 더 나가서 죽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김용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 당이 마치 위헌 정당, 정당의 해산 사유에 해당되는 위헌적인 정당이라고 주장하시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 그 주장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대로 우리 헌법이 규정한 위헌 정당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위헌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12월 3일 날 벌어졌던 비상계엄은 사실은 한글을 읽을 능력만 있으면 다 그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때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월 3일
밤이 아니, 그래서 거기에 해당됐습니까? 지금 잠깐만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마치 잠깐만요. 그러니까 잠깐 좀 비상계엄을 들어보시죠. 옹호하는 듯이 전제를 하고 이야기하시니까 왜 제가 그런 말씀을 거예요. 드리냐면 그렇게 명확하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됐다는 것을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헌법에 규정된 유일한 방법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결의 표결에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대다수가 불참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명백하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소추하기 위한 그 12월 7일, 작년 12월 7일 탄핵소추 표결 때도 집단으로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부결됐어요. 그리고 그 12월 14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특히 일부만 들었습니다. 이런 활동 자체가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거죠. 저는 오히려 우리 김영남 의원님께서 반헌법적인 발언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헌법 제45조에는요. 국회의원은 국회 내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부여하고 있거든요. 그 면책특권이 바로 이런 식으로 권력의 폭압에 흔들리지 말고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국회에서 정해진 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기권할 수도 있고 불참할 수도 있어요. 또 당신은 제가 알기로 저는 현장에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국회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고 판단하는 국회의원도 많이 있었을 수도 있고 심정적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분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더한 것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는, 계엄 선포를 해제하는 결정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민주당과 또 다른 야당의 그 의결로도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의석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불참했다고 해서 또는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해서 이 계엄 선포가 찬성 반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아니었잖아요. 다만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지금 김영남 의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왜 표결에 들어가서 찬성하지 않았느냐 또는 반대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탓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헌법상으로 명백히 그 면책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그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저는 이게 잘했다 잘못됐다 헌법을 이야기가 정말 아니에요. 아전인수격으로 잘했다 해석하시는 잘못됐다 거고요. 이야기가 아니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하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전혀 참여하지 않고 탄핵소추 때 집단 퇴장한 거하고 면책특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 탄핵소추 그 의결에 대해서 반대하면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을 그러면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해서 처벌할 겁니까? 결과적으로 뭐 어떤 나라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구성을 선포한 합니까?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인 다시 수밖에 없는 말씀드렸지만, 거죠.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국민의힘에서는 질서 있는 퇴진을 뭐 요구하고 또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하자 이런 당내 주장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동조를 하면 탄핵은 하지 말고 대통령에 기회를 주자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맞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나 제 주장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탄핵을 찬성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당내에 많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표결할 수 있도록 면책특권을 준 것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표결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라는 특수한 그 신분을 보장하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이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무슨 내란 정당이다 또는 내란 동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면책특권은 어디 가며 국회의원들이 겁이 나서 표결하겠습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민주당의 요구일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민주당이 정당을 정당 해산하겠다고 하면서 역추적해서 그때 당시에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뭐 민주적 기본 질서 위반이고 그 정당이 내란 정당이라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명백한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동참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계속 그 지위에 유지하기 위해서 탄핵소추 결의에 집단적으로 퇴장해 놓고 아니 그리고 그게 민주당의 요구였어요? 그건 민주당의 요구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 요구였죠. 아니 그런 식으로 그거는 뭐 마음대로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국회에서 우리가 이제 불법 행위를 한 분들이 예를 들어 체포 동의안이 와요. 이분이 이제 불법 행위를 한 게 명백해요. 그런데도 의원들이 찬성 반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 행위에 동조한 겁니까? 그 입장은요 국회의원이 이 불구속 수사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는 탄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반대보다도 아예 의결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퇴장하겠다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란 정당이라 또는 저 위헌 정당이다라고 근거를 내세우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의 소속 의원들의 대다수가 보여준 행동에 의하면 물론 18명이 그 참여를 해서 가까스로 됐습니다만 사실은 대다수 9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보여준 모습에 의하면 12월 3일에 비상계엄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행동을 보여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민주당만 해도 단독으로 해서 제 말씀은 충분히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대부분은 그 결과를 원했던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표결에 참여했던 의원님들이나 또는 참여하지 않았던 의원님들이나 말씀하시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 날 들어보니까 실제로 국회 내에 들어가지 못해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네. 일방적으로 그렇게 아니 당시 야당 의원들은 다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왜 국힘 두 분 의원들은 의원님 못 들어왔다는 여기까지 거예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이야기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극우 정당이냐 아니냐를 또 규정짓는 또 이제 내란이냐 아니면 또 정상적인 비상계엄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논란이 또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이렇게 접근을 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저도 이제 법률가이기 때문에 예.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합법적이다 또는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예. 그런데 탄핵에 대해서든 계엄의 표결에 대해서든 국회의원들이 그 자율적으로 독자적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김채 의원님 한번 이렇게 그럼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번에 그러면 저 당대표로 된 장동혁 대표가 이제 과거에는 계엄은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해서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 또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복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장동혁 대표의 정말 본심이 뭔 거냐. 뭐 이런 문제 때문에도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장동혁 대표의 진짜 지금 그러면 이게 전략적인 어떤 스텝인 거냐. 어떻게 보십니까, 윤 대변인?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죠. 지난 3월 2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떤 종교단체가 주최한 장외 집회에서 예. 계엄엔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집중적인 이 관심을 받게 됐어요. 장동혁 의원의 그 발언들이. 그리고 나서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그 말씀하신 그런 발언들, 윤 대통령 관련한 부분들, 면회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저분이 당대표가 되면 당이 어떻게 되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단 말이죠. 특히 전환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 긍정하고 전환기를 어떤 분이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당을 위해서 겨울에 싸웠던 분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전환길의 주장을 그럼 완전히 흡수한 사람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지도부 출범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그런 움직임이 안 보인다. 그래서 전당대회라는 선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과격한 의사표현 정도로 생각을 하고 당을 그래도 대표로서 잘 수습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와 그런 어떤 뜻이 보인다. 이 정도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쉬운 것은 방금 전에 두 분 토론 과정 중에 좀 많이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전당대회 과정 중에 돌출성으로 많이 회자됐던 전환기 씨 관련한 일들. 예. 거기에 대해서 당이 너무나 솜방망이에 가까운 징계 같지 않은 징계를 했다. 경고라는 가장 낮은 단계 징계를 했잖아요. 예. 그
그 부분이 가장 아쉬운 판단이었다고 봐요. 그분의 주장을 수용하냐 마냐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전당대회라는 정당에 있어서 가장 큰 행사 진행을 방해를 한 겁니다. 후보자가 연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방해를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그 사람의 소명을 듣고 이 사람 설명이 이해가 된다. 거의 뭐 칭찬받고 온 사람처럼 그분이 나와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당에 책임 있는 분들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저희 당이지만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다. 그리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분을 그렇지 않고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이건 또 다른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논리적 정합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 당의 앞으로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 말씀 우리 많이 당 하셨는데 문제니까 그게 아니고 먼저 듣고 그다음에 김일종 의원님 이야기로 장동혁 들어보겠습니다. 대표께서 물론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보기에 어떠냐 하면 저는 이제 대선을 김문수 후보와 같이 치렀고 그리고 또 전당대회도 제가 후보로 나섰고요. 근데 그 과정이 어떤 생각이었나 하면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전 국민으로부터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선거 전략상 우리 지지자들이 아주 똘똘 뭉쳐서 많이 투표장에 가도록 하고 또 지지 정당이 없다고 대답하는 보통 우리가 흔히 중도층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좀 더 우리 쪽으로 지지를 하기 위해서 투표를 많이 하게 하는 이것이 주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김문수 후보의 그 스탠스가 맞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전당대회에 들어와서 대표 선거 또 최고위원 선거에 들어오니까 우리 당의 지지자인 그때는 주된 유권자가 이제 당원이거든요. 당원들은 그 비상계엄 선포에 탄핵을 거치고 대선 패배를 거치고 그리고도 우리 당이 굉장히 내부 분란이 일어나고 자체적으로 혼란이 가중되기 때문에 이 주된 지지자인 이 당원들이 엄청 분노하고 또 격앙된 상태여서 그 주장이 굉장히 강했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께서는 그분들과 굉장히 호흡을 같이 하고 말씀을 그분들이 좀 더 그 강한 주장에 부응하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 김문수 후보는 이제 대선 때와 비슷한 그 어떤 논조로 계속 갔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달리 보였던 것이고 사실 지금 장동혁 대표께서는 또다시 이제 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야 되는 당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이런 현실에서 당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또 당연히 그에 맞게 당의 그 앞으로 당을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나 이게 우리 주된 지지자인 당원들도 있고 지금까지 우리 당이 또 오던 여러 가지 관행이 있고 하니까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앞에서 선거 때 말씀하신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당을 규정하거나 또는 장동혁 대표님 개인의 앞으로 정치적인 방향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그 당을 규정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굴 보고 규정을 제가 그게 해야 될지 아니고 모르겠어요. 또 말씀을 달리 하시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아니고 아니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의원님 너무 혼자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을 거꾸로 하시니까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그다음에 또 기회를 그게 아니고 드리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가지고 지금 현재의 장동혁 대표님을 규정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그걸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의견인 거예요. 아니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당심을 얻고 민심을 얻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 그러면 다 허언이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건가요? 자백하는 건가요?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나 저는 독인 객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히 장동혁 후보가 조금 더 센 발언, 좀 더 과격한, 좀 더 극우적 성향의 발언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약해 보였을 뿐이지 그 두 후보 중에 누가 당대표가 됐다 하더라도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겁니다. 전환기 씨는 이미 국민의힘의 상징 자본이 돼버렸어요.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그런데 전환기 씨를 뭔가 쳐내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미 윤석열 가고 전환길 왔나? 소위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정도예요. 그런데 이 분을 정리를 못하고
그리고 면접을 본다는 사람한테 가서 면접을 보고 또 지금 공천을 뭐 내가 품고 가면 받을 수 있고 뭐 이진숙 대구시장 선배님 이런 얘기 해가는데도 당에서 누구 한 사람 나서서 얘기를 못합니다. 네. 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어요? 그럼 다수의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의 모습에서 왜 반면교사 삼지 못하는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구구 논쟁은 황교안 대표로 대표되는 2019년에도 비슷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아스팔트 정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구구 세력과 함께 장애 집회하고 의원들 다 같이 나가서 지금 뭐 시장 하시는 분들 다 나가가지고 장애 집회한 결과가 21대 총선에서 103석이었거든요. 그러면서 김종인 비대위 거치고 이준석 원외 당대표가 탄핵의 강 건넙시다, 잘합시다 이래가지고 당원들이 합심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왜 다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아까 그 계엄 해제 결의할 때 들어가서 뭐 찬성이든 반대건 안 들어가는 것도 다 의원들의 권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죠? 저는 그 의견 자체가 매우 위헌적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의원 개개인 한 사람 다 헌법기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원 선서하잖아요. 헌법과 법률 수호하겠다고. 그런데 분명히 이 12.3 계엄은 불법 계엄이었어요. 물론 윤상현 의원처럼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그릇된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불법 계엄이었고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한 거라고 판단했으면 당연히 들어가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탄핵에도 당연히 그렇게 질질 끌어서 두 번의 2차에 가서 탄핵안을 가결시킬 것이 아니고 들어가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저는 그때 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미 국민의힘은 지금은 탈당했죠. 당원 1호가 불법 계엄 내란을 자행한 것이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지금 그 탄핵 수사 대상이죠. 압수수색도 받고 출국 금지도 됐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장소를 바꿔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계엄 그 본회의를 조금 늦춰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 한덕수 총리와 정무수석과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했었고 여러 가지 의혹을 사고 있어요. 그게 오늘 압수수색 문제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이 과정에서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지켜낼 그런 책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탄핵에 당연히 찬성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헌재에서 이미 파면 결정이 나고 정권이 교체돼서 집권 100일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탄핵 반대 당론조차 변경하지 못하는 그 정당을 놓고 어느 국민들이 합리적 보수이다, 개혁적 보수이다,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말씀이죠, 저는. 예. 김용남 의원이 어떻습니까? 과거의 장동혁과 지금의 장동혁 다르게 봐야지 된다.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쉽게 당선이 됐어야 되는 전당대회죠.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를 치른 지 채 석 달이 안 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당내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를 본 후보로 그러니까 거대 정당의 후보로 치른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그 진영에 그게 뭐 보수든 진보든 그 진영의 대표 선수가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그 대선에 심을 받아서 대선 본선에서는 낙선을 했더라도 당대표 선거는 쉽게 이겨야 되는 선거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장동혁 당대표 후보가 김문수 후보보다 이른바 더 매운맛 그러면서 더 강한 발언을 쏟아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래 그 속내는 무엇이냐? 저는 그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회의원 된 지 딱 3년 되는 정치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대 정당의 당대표가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 고유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 선거 기간 동안 쏟아낸 강한 발언에 동조하고 응원했던 그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된 그 한계를 앞으로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을 것이고 뭐 본인은 전당대회 때보다는 다소 완화된 발언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만 당장 전환길 씨 같은 경우에 나를 품어야 단체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뭐 대통령도 된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유튜버는 단체장 공천 그것도 영남 쪽에 30개 내놔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다 청구서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덕분에 당대표가 된 거는 본인도 알고 그 사람들은 그 응원했던 그 사람들은 더욱더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의 한계성 때문이라도 본인의 속내와는 상관없이 어떤 전당대회 때의 그 탄력성은 계속 그 방향성은 가져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전광훈의 자유통일당, 황교안의 자유와 혁신당, 또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이제 4개 당 자유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던 고성국 씨가 했던 주장입니다. 이 자유우파 몫으로 지방선거에서 지자체장 30석을 줘야 된다. 그것도 영남 지역에서 또 청구서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 청구서를 뭐 내는 건 자유인데 그것을 받아들일 당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 주장하는 게 결론적으로는 내가 이 정도 기여해서 당대표를 배출을 했으니까 나한테 그만큼 기여한 분에 대해서 대가를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치람에 있어서 아무리 혼탁하다 하더라도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지금 이 세상에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말씀하신 논리는 장동혁 대표가 그 사람들 덕에 됐기 때문에 그 청구서를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는 순간 본인의 정치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전당대회에서 했었던 발언의 방향과 지금 당대표가 된 이후의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전환기 씨가 저희 당의 상징자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부터도 장동혁 대표가 전환길 씨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자마자 전환길 씨는 그분의 절친이라는 모 유튜버로부터 국민의 놀림감이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어요. 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발언의 어떤 그 과격함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치 큰 정치적 지분을 저희 당내에서 가지고 있는 거라고 보지만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은 그분은 그저 국민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놀림감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성국 씨가 주장하는 30개 자치단체장 자리 공천을 달라. 연합공천을 하자. 그러면 수도권에는 그쪽에서 후보를 안 낼 테니까 국민의힘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도 딱 들어보면은 이치 안 맞잖아요. 그것을 저희 당이 받아들일 리는 없고 여기 김재원 최고위원 계시기 때문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 그걸 용인한다? 저는 그렇게까지 상상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자꾸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당선될 때 그 지지 세력이 있는데 이분들의 요구가 강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전제로 보면.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당이 비상계엄 그리고 탄핵 그리고 대선 패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당이 지리멸렬하면서 내부 분란이 계속되면서 우리 당의 당원들이 엄청 분개하고 격앙이 돼 있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게 이번 전당대회 기간 중에 특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좀 맞는 발언을 하는 분이 있었고 저는 사실 그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아주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분들은 격앙된 상태에 있었지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전당대회 끝에 이제 대표와 최고위원들을 선출하고 지도부를 출범시키면서 이 감정의 폭발이 한번 일어났고 상당히 이제 점점 우리 다시 우리 당의 그 미래를 위해서 생각하는 그 국면으로 갔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시듯이 지지자들의 요구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지지자들도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리 앞에서 김정은 의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이 그 당시의 발언이 지금 현재 또는 앞으로 우리 장동혁 대표님이나 또는 우리 당 지도부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뭐 청구 이런 이야기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훨씬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글쎄요, 너무 낙관적으로 보시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장동혁 당대표 확정 이후에 그러면 전환길 씨하고 확실한 절연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냐? 그런 모습은 제가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의벽으로 남기라고 잠깐만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모습으로 변화될 거다. 그러면 당장 지금 국민의힘 그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민수 최고위원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어떻게 제어하실 겁니까? 저는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전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 당 지도부 당대표님뿐만 아니라 최고위원들도 굉장히 좀 그 약간 스펙트럼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굉장히 존중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마찬가지로 정당 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하지만 그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민수 최고위원 말씀에 다른 분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왜 그 입을 왜 안 막느냐 이런 논리라면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결정이나 방향이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 당이 국민으로부터 국민으로부터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을 너무 그렇게 탓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정당 내에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하지만 그 다양성의 범위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만 용인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그건 우리 헌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나 있어요. 이것까지 존중해야 된다? 내지는 그걸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건 계속 그런 발언이 용인돼야 된다? 그건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석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요. 간단하게 어차피 지도부에 있으니까 변호를 하자면 간단하게 부탁드리고 변호를 하자면 윤희석 대변인 저는 이야기도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오늘 논쟁 3번째 나오는데요. 굉장히 곤란한 자리라고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은 같은 입장이시고 저도 김재원 최고와 당을 오래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같은 입장으로 말씀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걸로 이해를 하는데 꼭 안 그러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입장이 많아서 제가 좀 많이 좀 억제하고 있는 중이에요. 적어도 김민수 최고와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발언이 저희 당 전체 구성원의 의사가 아니라는 점만은 제가 확실히 밝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든 최고위원회 내에서 발언하는 것을 당대표로 할지라도 제어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 저희 당 뭐 대표 있지만 엄연히 집단지도 체제입니다. 당대표가 제어할 수는 없고 사후적으로 뭔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죠. 아주 과격한 방법으로.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 김 최고위원의 발언이 우리가 합의한 헌법적 테두리를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 발언이 용인되고 그럼으로써 이 발언이 반복이 되고 이 발언에 동조하는 분들이 만약에 늘어난다고 할 때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위헌정당 심판 제소의 가능성을 더 높여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존하는 위협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위헌정당 심판을 제소할 때는 제기를 할 때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다 이거보다는 지금 이때 이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거 보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계엄에 관련해서 그 과거의 일이고 그때 당대표를 비롯해서 18명의 의원이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표결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저희의 위헌정당 성격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입장을 충분히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지난 이후에 지금 와서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방치한다. 그랬을 때 민주당으로부터의 공격을 막을 만한 그러한 논리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그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지도부 내에서 충분히 숙의하면서 뭐 제어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백한 해당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환기 씨의 경우에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뭐 배신자 막 이렇게 그 구호 외치면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방해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만한 징계, 가장 약한 경고 이걸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당의 어떤 강령이나 이 정체성과 위배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예 지금 제쳐두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아예 지금 윤리에서 그 거론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지점이 문제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김민수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발언 하나하나가 너무 위헌적인 발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부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위 원오브댐의 어떤 정치적 의견일 뿐이지 당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로 시쳇말로 퉁치고 지나갈 수 없는 정도 수준의 발언입니다, 이게.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선거 때와 달리 이제는 표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이제 제대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네, 조금 달라졌네 라는 모습이 이 김민수 최고위원의 이런 발언들을 통해서 이거를 용인하고 묵인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네, 그냥 그 모습 그대로이네, 변한 게 아니네라고 국민들은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과거에 그런 잘못된 모습에서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헌재 결정조차도 부인하는 듯한 이런 발언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구속 상태에서 재판도 지금 뭐 성실하게 받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무슨 석방 운운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듣기만 해도 너무나 황당하고 끔찍한 이야기죠.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이런 양태를 보이면서 달라질 것이다, 그게 뭐 전체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아무리 강조하고 주장을 하셔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네.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정당이라는 그 한 줄의 사유로 해산이 됐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 그것보다 못한가? 저는 1000배, 10,000배 뛰어넘는 그런 위헌적 요소들을 지금도 이 최고위원의 발언에서 내포하고 있고, 네. 거기에 숨죽이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있는 그런 국민의힘 의원들의 태도에서도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윤희석 대변인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또 궁금한 부분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이제 자유우파에서 몫으로 지자체장 30석 그런 요구가 있었지만 그건 그냥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일 뿐이고, 아무래도 최고위원회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계신 그 최고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저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당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방금 말씀하신 30석의 자리를 다른 정당에 할애하고 연합공천을 하자는 것을 받아들일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안으로서 예를 들어 그쪽에서 다른 당에서 전부 다 공천을 하면 선거가 더 어려워지지 않느냐, 뭐 그런 주장이신데 예. 사실은 과거에도 그런 군소정당이나 또는 우리가 좀 우려하는 그런 정당에서 후보를 내고 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선거는 치렀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연합공천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합공천을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죠. 네. 다른 후보를 안 내서. 근데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클 거다라고 또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좀 많지 않을까. 네. 그래서 뭐 그렇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면서 그랬는데 사실 두 번째 쟁점도 상당히 논쟁적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상, 이 공개 여부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이제 위법성과 특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여권 의원들만 열람을 한 건데, 이 여러 말들이 전해지면서 이럴 거면은 모두에게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니냐? 자, 그런 이야기가 이제 국민의힘 신동욱 최고위원 발언으로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저는 의원들이 이제 열람을 하고 공개 필요성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요. 법사위원들이 열람 결정을 하고 가서 보고 나서 이거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좀 고민을 해보겠다라는 지점까지입니다, 현재. 예. 그런 상황인데 의원들이 이렇게 설명하고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이나 뭐 이렇게 주장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예.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소위 그동안 뭐 1, 2차 체포 그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뭐 인권 침해다, 뭐 교도관 10명이 덤벼들어서 의자채 들려고 했는데 뭐 의자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의무실을 갔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상 전부 다 거짓 변명과 해명이었다는 게 열람한 의원들을 통해서 드러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주장했던 변호인 측이랄지 누군가 입장을 좀 내고 좀 진실을 얘기하고 뭐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는 소용없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나가서 수사를 좀 제대로 받든지 뭐 이런 거 전혀 거두절미하고 오히려 특검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상황이니까 이거는 좀 사실을 사실대로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열람을 했던 것인데 지금 신동욱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의원들의 그 열람 후기 그걸 듣고 나서 오히려 뭐 마치 민주당 의원들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거나 거짓으로 국민들을 뭐 부안해동하거나 뭐 이런 식의 지금 취지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법사위원들도 함께 가서 보고 진실을 파악했으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첫째. 예. 두 번째, 신동욱 최고위원이 이럴 거면 다 공개해라. 지금 이렇게 나온 마당인데 변호인들도 입장이 갈리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의견 통일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다 공개 뭐 주장하고 원한다면 할 수 있는데 본인은 원하고 있나요? 윤석열 예. 전 대통령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홧김에 민주당 의원들 왜 뭐 엉뚱한 소리에 뭐 인권 침해 맞는 것 같은데 공개해야지. 이런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려면 법사위원들도 네. 다 함께 가서 보고 정확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정말 다쳤나 뭐 어떻게 뭐 속옷바람으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상상과 추리를 하게 만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엉뚱한 얘기였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다녀온 네. 의원들이 거짓으로 말은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점에서 굳이 이걸 봐야 되나 싶습니다만은 우선은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좀 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신동욱 최고위원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하실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쟁점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열람한 거는 잘한 것인가, 와서 이제 전한 것. 이제 그렇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것을 또 공개해야 되느냐, 두 가지 쟁점인 것 같아요. 일단 열람과 공개 차이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많다고 봐요. 뭐 꼭 이 CCTV 영상 말고도 국가안보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보에 대해서는 열람만 하고 공개 안 하고 그냥 보기만 하고 나오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져가지도 못하고. 예. 그 이유는 다 아시리라고 보고 이 영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단 당사자가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공개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열람이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제한된 인원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본다, 확인한다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같은 사진, 같은 영상, 같은 물건을 보고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지금의 여야 대치 상황에서는 여야 의원이 같이 가서 같이 보시는 방법이 가장 좋았다. 근데 이미 민주당 쪽 분들만 가서 보시고 난 다음에 강조점이 다를 수도 있는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그럴 거면 다 공개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일단 첫 단추가 잘못 시작이 됐다. 첫 단추부터.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가셔서 보시고 아니면 제일 좋은 건 같이 가는 거예요. 또 민주당 의원도 한번 다시 보시고 예. 같이 보고 나오신 가운데 브리핑을 같이 하시는 게 좋죠. 국회 정보위 같은 경우에 양당에서 같이 나와서 같이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들어도 누가 얘기하는 것은 어느 국회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사실에 가깝다고 다 믿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양당 간사가 각각 들은 내용을 같이 브리핑을 하는 번갈아 거죠. 가면서 얘기하죠. 예.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하고 전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거는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동영상 이슈가 왜 불거졌습니까? 사실은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뭐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 뭐 이런저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자라고 전개가 되면서 이제 법사위 범여권 의원들이 열람을 하게 된 것이죠. 뭐 먼저 동영상 보자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변호인단이 엉뚱한 주장을 했던 것이고, 공개 방법은 뭐 하나입니다. 사실은 다소 논리적으로 상관없이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른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보장되는 국회 법사위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공개를 하면 여러 가지 어떤 형사적인 문제는 다 벗어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라든지, 이거는 뭐 면책특권으로 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특히 형사적인 문제 없이 공개할 방법은 있으나, 대단히 불행하게도 윤석열 피고인은 직전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법사위라는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이게 동영상이 공개되는 순간에 수많은 외신들이 이걸 인용 보도하고 동영상이 다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떤 국격이나 국익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영상 공개 안 하고 이 이슈를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엉뚱한 주장을 했던 윤석열 피고인의 변호인단들이 공개 사과하고 이런 일을 다시 재발하지 않겠다는 좀 공개 다짐을 하면 공개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이 결국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그 체포해서 특검 사무실까지 끌고 가려고 했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니까 결국은 조사하지 않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조사하지 않고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끌고 가려고 했던 거죠. 그 형사 피고인이 이미 재판에 넘어가면 추가적으로 수사를 할 수 없지만, 이 사건은 수사 중이었으니까 뭐 수사를 할 수는 있는데 수사에 실익이 있느냐, 즉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 피의자 입장에서 나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 조사해도 진술을 거부하겠다, 이렇게 명백히 밝히면 사실 그 수사를 할 실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경우에는 자진 출석에서도 처음부터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나왔단 말이에요. 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민주당 쪽에서 활동했던 정치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으로 신병을 강제로 체포해서 특검 사무실로 데려가려고 한 것도 수사의 실익은 별로 없었다. 근데 왜 그러느냐? 저는 그게 국민들한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 나오는 것을 보여주고 공개하려는 목적이 제일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특검에서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선책으로 그러면 체포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자 해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치 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이번에 그때 당시에 촬영한 동영상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이 됐잖아요. 저는 그 유출시킨 사람이 지금 이 모든 것을 다 이 민주당 측의 그 의도를 알려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예. 그것이 누가 왜 외부로 유출했을까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것이 이번에 국회의원들이 가서 체포 당시의 있었던 사안을 보자고 하고 그것을 외부에 와서 과장해서 좀 국민들이 듣기에 좀 거북한 언사까지 하면서 그 밝힌 내용 그 자체가 결국은 원래 목적이 특검의 목적이나 민주당이 지금 이 사태까지 이끌고 온 목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신을 완전히 손상시켜서 더 이상 국민들이 그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도록 하게 만들려는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그때 체포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 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이 처음부터 수사부터 오늘날까지 동영상을 유출해서 국민들이 보고 예. 그 좋지 않은 그 생각을 갖게 만드는 일련의 과정이 결국은 처음부터 다 그 시나리오가 있었고 의도된 계획이 착착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야당 입장에서 가서 그것을 보고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고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고 보고요. 네. 이것을 또 공개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출됐다는 19초 분량의 영상, 수위를 잇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유출이 된 것으로 네. 미뤄봤을 때 네. 어떤 의도, 왜 굳이 가서 열람을 했느냐, 그리고 이거를 결국은 망신 주기를 위한 것 아니었느냐, 그런 이야기. 상당히 같습니다. 음모론적 시각에 사로잡혀 계신 것 같아요. 특검이 이걸 시나리오대로 착착 이렇게 했습니까? 그 윤석열 측 변호인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65세 노인을, 65세가 노인입니까? 100세 시대의 청년이죠. 노인을 교도관 10명이 의자채 들고 가다가 이분이 낙상을 하고 다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술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야말로 너무나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본인이 스스로 의자에서 내려와서 앉아서 버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너무나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뭐 십몇 초짜리 그게 어떻게 유출됐는지는 열람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아는 것처럼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핸드폰 다 두고 가는 거, 예. 두고 입장해서 보는 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자초지정을 법무부에서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고,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야 이게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거를 처음 봤어요. 무슨 굉장한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예. 그냥 잠깐 얼굴이 비춰지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이 유출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네. 자초지종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뻔한 거짓말을 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고, 첫째. 두 번째는 구속된 내란숙의 피의자가 피고인이죠. 그 특검 수사를 거부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구속된 사람, 이게 그렇게 흔한 일인가요? 더군다나 진술 거부권 행사하겠다라고 뭐 호언장담했으니까 물론 그렇게 가서 진술 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를테면 특검 아니라 검찰에서도 네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진술을 안 할 거니까 그럼 저희가 기소할게요.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검사 시절에 하셨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모든 이 뭐 CCTV 관련한 논란의 가장 큰 잘못은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속죄하고 뭐 그런 마음이라면 가서 성실하게 수사받고 재판에 임해야죠. 형사재판도 지금 7번째인지 8번째인지 안 나가고 걸석 재판 중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불량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본인이 마치 굉장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처럼 변호인 통해서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면 확인해 봅시다가 된 건데 예.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러면 다 까자 소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정답일까요? 제가 반문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 칩시다. 그러면 변호인이 허위 사실을 말한 데 대해서 그 문제를 바로잡아야 될 곳은 특검이나 구치소거든요. 민주당이 굳이 나서서 현장을 확인한다고 온 천하에 그 시끄럽게 하고 또 갔다 와서는 그것을 그 과장해서 전부 다 이 이상한 언사까지 하면서 주장을 하고 또 그때 당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되고 이 일련의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변호인이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면 그 수사 담당자 또는 현장에서 신병을 인수하러 갔던 구치소나 이쪽에서 그때 당시 사정은 이렇다고 이야기할 일이지 그게 정치 세력이 나서서 저 법사위에서까지 가서 현장 점검한다고 해서 그러면 또 점검을 하고 그냥 넘어갔으면 돼요. 저는 또 밖에 나와서 좀 다소 과격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까지도 뭐 민주당 원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누가 이해를 과격하게 할 수가 얘기를 있어요. 했죠? 근데 아니 뭐 별 이상한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예, 일단은 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유출 동영상까지 그 유출시키는 그 일이 벌어지니
이 배후에는 누가 있을 거라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다만 뭐 맞는지 틀리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거 아마 밝히지도 못할 거예요. 누가 유출했는지. 그러나 실제로는요, 그거 밝히는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국민의힘은 같이 가서 보지 않고 이제 와서 뒤에서 딴 말이냐 이거예요. 바로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기 왜 그러냐는 때문에 굳이 거예요. 현장에 법사위에서 가서 의결해가지고 가서 열람하기로 했는데 굳이 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 갔냐 이 말씀이에요. 민주당 의원들끼리 의결한 거잖아요. 마음대로 하잖아요. 지금 뭐든지 다 마음대로 하고 마음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막 변호인들도 막 거짓말하고 마음대로 말합니까? 그걸 왜 협조를 합니까? 예. 일단 과격하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와서 보고 나서 표현을 했다 했는데 이제 김용민 법사위 간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이야기 전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가 27년 검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과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여기 계시는 지금 네 분들도 일반에는 공개하지 않는 게 낫겠다라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솔직히 그 여태까지 했던 행동 내지는 주장, 예를 들어서 나 진술거부권 행사할 건데 왜 끌고 가려고 해? 아니 그러면 자 어떤 범죄 혐의자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서 그 사람을 체포하러 갔어요. 근데 그 범죄 혐의자가 나 어차피 수사기관에 끌려가더라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이 체포영장 집행하지 마. 집행하는 건 불법이야. 라고 주장하면 그 체포영장 집행 안 하고 그냥 보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계속 하는 거를 듣고 있자면 감정적으로는 그래 그럼 공개하자고 하고 싶어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행히도 대한민국의 직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물론 탄핵이 됐고 내란 수계로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눈에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직전 대통령인 것도 또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국익을 위해서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동감인데요. 네. 인권 침해 운운하는데 그날 영상에 대해서 의원들이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한마디로 속옷바람에 소위 난동, 네. 두 번째는 교도관들에 대한 반말. 네. 나 27년 검사했는데 너 검사해봤어? 근데 27년 검사한 분이 불법 계엄은 왜 하셨습니까? 라고 저는 묻습니다. 그런데 못 볼 꼴을 본 교도관들이 저는 오히려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얘기를 교도관들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 정말 반성해야 되는데요. 정말 국격을 생각해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생각해서 저는 그걸 완전히 공개하는 거는 반대합니다만 정말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아주 짧게, 아주 짧게 아니, 저는 그게 아니고 이미 목적을 다 달성했다는 거죠. 네.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하고는 일부를 또 공개해서 국민들이 더 관음증을 자극하듯이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 영상 보셨어요? 17초짜리? 그것이 그러니까 보셨어요, 의원님? 저는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용이에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죠. 얼굴만 그런 보여요. 식으로 그게 무슨 관음증입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 어디 얼굴만 아니 제가 보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유출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 자초지종을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그 내용을 저도 이 방송 직전에 봤어요. 돌아다닌다고 했지만 일부러 찾아보지 않았는데 그 내용이 뭔가 인권 침해 혹은 사람들이 말씀하신 대로 관음증을 자극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았다니까요. 그리고 속옷바람은 있었던 거 본인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그걸 한번 보세요. 과연 그런 식으로 그 구치소에 가서 교도관들이 문을 열고 그 안에서 피의자가 앉아 있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런 동영상 본 적 있어요? 어디 구치소에 있는 재소자들 문 열어주고 문 열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 본 적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분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꾸 저 민주당과는 관련 없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체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일관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옷 벗고 설치라고 우리가 시켰어요? 민주당이? 알겠습니다.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기서 도저히 오늘 밤 중에는 토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은 여기서 이야기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60초 후에 돌아옵니다.
주베르. 룩. 보다. 바라던 나를. 더 자신 있는 나를. 피부 속부터 채우는 주베룩 테크놀로지. 룩. 저스트 룩. 주베룩.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밀크시스, 루테인, 오메가3까지 한 판에 정립해주는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이젠 1일 1판 시대. 굳어진 권력의 세계로부터 넘어와라. 시공간이 뒤엉킨 이곳에서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진다. 4세대 MMORPG 더 스타라이트 9월 18일 정식 오픈. 뜨거운 하루, 리얼 탄산으로 날려버리자. 강력한 리얼 탄산 100%. 이 맛이 청정 라거다. 테라. 예, 끝으로 원래 1분씩 드리는데요. 40초씩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107석 제1야당의 극우화 논란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 정당만의 문제는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정리 발언 김유정 의원님부터 40초씩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의 극우화만큼은 저는 막아야 하고 내부에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수 정당이 극우화로 가는 것은 비단 국민의힘의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어떤 위기로 간다는 그런 측면에서라도 국민의힘이 어떤 과거의 합리적 보수, 개혁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진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절반이 초선 의원인데 초선 의원들의 어떤 패기, 소신을 가지고 목소리를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부의 어떤 자정 능력이 자정 기능이 좀 작동을 해야만 바깥에서 국민들이 염원하는 민심에 부응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용남 의원님. 그 세계 여러 곳, 특히 유럽 쪽에 많은 나라에서 이른바 극우 정당의 부상과 관련한 외신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따라할 어떤 세계적인 트렌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빨리 우리 헌법 테두리 내의 정상적인 정당 그리고 제1야당으로서 집권 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국민으로부터 그 정도의 지지와 응원을 받고 집권 세력이 혹시라도 잘못하는 점이 있으면 제1야당이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게 꽤 많은 국민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힘 특히 소속 현역 의원들의 모습은 그런 기대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흔히 쓰는 표현으로 뼈를 깎는 반성과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당에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고 8년 만에 또 두 번째 탄핵을 겪었습니다. 어렵게 찾은 정권을 2년 반 만에 다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당과 또 당 구성원, 지지자들이 겪었어요. 그 과정이 다 수습되기에는 지금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런 가운데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장들이 난무했고 또 그 주장이 마치 저희 당 전체 구성원의 의사인 것처럼 비춰진 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다행히 그런 모습이 진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상당수 정말 많은 저희 당의 지지자들, 구성원들은 당이 새롭게 거듭나서 정말 야당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정권을 견제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는 것 지도부가 잘 알고 있으라 생각하고 그런 모습의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김재원 최고위원님. 저는 이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민주당이 거의 의석을 완전히 점하고 있는 국회를 더 일당 독재로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순히 극우 정도가 아니고 야당을 해산하겠다 또는 야당을 해체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하나의 근거로서 지금 자꾸 동원하는 것이죠. 사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없어진다면 이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당 정치를 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야당과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타협하면서 나가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극우 정당, 내란 동조당 이렇게 주장하면서 결국 야당을 말살해버리려는 이런 큰 음모에서 이런 주장까지 난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극우 논란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주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은 다시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건 비장의 카드. 20가지 멀티비타민은 기본. 간, 눈, 혈행 건강 혜택까지 완성된 한판. GNM 올인원 뉴트리션 멀티비타민 플러스. 한판 완판. 주베르 룩 보다 바라던 나를 더 자신 있는 나를 피부 속부터 채우는 주베룩 테크놀로지 룩 저스트 룩 주베룩. 걷기 지도자 전혜림님, 걷기 지도자 김계수님, 걷기 지도자 송민정님, 걷기 지도자 조영진님. 르무통에는 걷기 지도자가 참 많습니다. 걷기의 즐거움과 르무통의 편안함을 고객님들과 더 많이 나누고 싶으니까요. 편안함의 진심, 르무통. 네, JTBC 토론 논쟁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90분간의 토론해 주신 네 분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JTBC